짝!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며느리 박소희가 시어머니 김명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엄마 소희 말이 맞아요. 아들 강민준까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강민준이 38의 나이로 부장검사에 오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쓰레기처럼 내쫓은 그 늙은 어머니가 누군지, 그 여자의 전화 한 통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박살낼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2,500억짜리 저택. 500평 대리석 홀에 스왈로브스키 샹들리에가 빛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선 대한민국 법조계가 주목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부장검사 승진 축하 파티. 100여 명의 하객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국회의원 5명, 재벌 총수 7명, 현직 판사 검사만 23명,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장검사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을 위해 더욱 공정하게 일하겠습니다. 그의 옆에선 아내 박소희가 루이비통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도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남편분 덕에 행복하시겠어요. 한 부인이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남편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니까요. 박소희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오늘 같은 날엔 가장 기뻐하실 텐데. 다른 부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박소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어머님은 몸이 좀 불편하셔서요. 위층에서 쉬고 계세요. 그녀가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2층 다락방 마이너스 극명한 대비. 바로 그 순간 같은 집 2층 구석 다락방에선 김명자가 낡은 전기 포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11월 밤,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6평짜리 다락방. 금이 간 벽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김명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어릴 때 미역국을 참 좋아했지. 그녀가 냄비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 아들 이거 먹고 더 힘냈으면 좋겠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66살 김명자는 지난 30년을 오직 아들 하나 키우는데 바쳤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저녁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엔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민준아,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뭐든지 해줄게. 그렇게 키운 아들이 마침내 부장검사가 되었습니다. 김명자는 기쁨에 벅차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쨍그랑. 그때 다락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소희가 차가운 눈빛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박소희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김명자가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소희야, 민준이 축하해 주려고 미역국을 좀 끓였어. 이 냄새 나는 걸 누구한테 주시려고요. 박소희가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오늘 파티 끝날 때까지 절대 내려오지 마세요. 김명자가 당황한 표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민준이 엄마인데. 격이 떨어지잖아요. 박소희가 매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그 꼴 좀 보세요. 낡은 옷에 쭈글쭈글한 얼굴로 손님들 앞에 나서시게요. 우리 체면이 깎이는 거 이젠 정말 지겹거든요. 오늘만큼은 제발 조용히 계세요.
박소희가 몸을 돌려나가려는 순간 강민준이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민준아. 김명자가 화난 얼굴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내가 부장검사 됐다고 해서 축하하려고 미역국 끓였어. 내가 어릴 때 이거 정말 좋아했잖아. 강민준이 냄비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여기 계세요. 아래 손님들이 많아서요. 민준아 난 내 엄마야. 내 승진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뿐인데. 엄마 제발. 강민준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소의 말 좀 들으세요. 이 사람 자꾸 화나게 하지 마시고요. 김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알아요. 강민준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쉬세요. 여기서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손님들 다 기다리고 있어서요. 강민준이 아내 박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김명자는 멍하니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국자에서 미역국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간경과 마이너스 기다림의 고통. 1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파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선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김명자는 식어버린 미역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김명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쟁반에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바쳤습니다. 낡은 스웨터 차림이었지만 아들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와르르.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김명자에게 동시에 쏠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김명자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박소희가 벌레를 보듯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명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강민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김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옆 사람과 대화하느라 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부장검사님 앞으로도 법조계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한 국회의원이 강민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물론입니다.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김명자가 아들 옆에 서서 그릇을 든 채 기다렸습니다. 강민준은 마치 어머니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준아. 김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민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다른 손님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명자의 팔이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떨렸습니다. 2시간 후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저택의 문이 닫혔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 파티 흔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자는 여전히 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미역국을 들고 박소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박소희의 손바닥이 김명자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김명자가 충격에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내 파티를 망쳤어. 이 정신 나간 늙은이가. 박소희가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창피하게. 어머니, 제 정신이세요. 감히 어딜 내려와요. 박소희가 김명자의 손에서 미역국 그릇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미역국이 김명자의 맨발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김명자가 타는 듯한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발등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 박소희가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준은 고통에 신음하는 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소의 말이 맞아요. 강민준의 목소리엔 동정심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김명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아, 내가 누군데? 난 너를 키운 내 엄마야. 너 하나 키우려고 내 평생을.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강민준이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제발 요양원에나 가세요.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아. 김명자가 절규하듯 아들을 불렀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사도우미들에게 턱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2명의 가사도우미가 다가와 김명자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놓아요. 놓으라고. 민준아. 김명자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 화상 입은 김명자를 맨발 그대로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쿵. 차가운 대리석 계단에 내동댕이 쳐진 김명자. 타들어가는 발등의 고통보다 더 큰 심장의 통증이 그녀를 휩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불태웠습니다. 김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실장. 김명자의 목소리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낮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JK법률 인수권 즉시 중단하세요. 전화 너머로 박 실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투자금 전액 회수합니다. 지금 당장요. 김명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로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적힌 검은색 승합차. 차에서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김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뭐 하는 거예요? 김명자가 발등 화상 때문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자들은 대답 없이 김명자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사람 살려. 김명자가 저항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들어 승합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김명자의 절규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승합차가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형 로펌 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층 JK법률 본사 최상층 회의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값비싼 정장 차림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JK법률과 청담투자그룹 간의 역사적인 인수 조인식. 박소희가 샤넬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습니다. JK법률 대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습니다. 박 대표님,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계약이 성사되면 JK법률의 지분 67%가 청담투자로 넘어갑니다. 박소희는 350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럼 서명부터 하시죠. JK법률 대표가 두툼한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박소희도 명품 펜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박 실장이 청담투자 법무팀과 함께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소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구시죠?
지금 아주 중요한 계약 중인데 JK법률 대표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청담투자그룹 집행이사 박 실장입니다. 저희는 JK법률의 최대 투자자 자격으로 이 계약에 중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박소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이 뭔데? JK법률의 핵심 고객사 30여 곳과의 계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 실장이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법 소지가 다분한 자문 계약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금 200억 원 전액 회수를 선언합니다. 박 실장의 법무팀이 JK법률 측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JK법률이 이번 계약을 위해 조작한 매출 자료입니다. 수익을 40% 이상 부풀렸습니다. JK법률 대표가 서류를 넘기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대표 이게 사실입니까? 박소희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다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이 계약은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JK법률 대표가 펜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계약서에 이미 날인을. 박소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JK법률 대표는 이미 변호사들을 데리고 회의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모든 언론사 카메라가 박소희를 향했습니다. 박 대표님, 매출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투자금 회수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투자자들을 속인 겁니까?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소희가 카메라를 거칠게 밀어내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 후 마이너스 박소의 사무실. 박소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여보 나야. 박소희가 강민준에게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소리가 떨려. 나 지금 큰일 났어. 박소희의 목소리가 공포로 갈라졌습니다. 인수계약이 완전히 무산됐어. 박 실장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전부 망쳐놨어. 진정해. 무슨 소리야? 청담투자에서 투자금 전액 회수한대. 그리고 매출 조작 증거까지 들고 왔어. 박소희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김명자의 낡은 아파트. 그곳 지하 창고에 숨겨둔 원본 고객 명단. 그것만 없애면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당장 처리해야 돼. 끊을게. 박소희가 서둘러 전화를 끊고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경기도 외곽 실버케어 요양원. 김명자는 어둡고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얇은 환자복 한 장만 걸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뜨거운 미역국에 데인 발등.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끔찍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철컥. 자물쇠 소리와 함께 요양원 원장이 독방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원장이 찬물과 딱딱한 빵 한 조각을 바닥에 던지듯 놨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왜 날 여기 가뒀어요? 당장 내보내요. 김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무연고 치매 환자예요. 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 여기서 조용히 지내세요. 거짓말 마세요. 난 청담투자그룹 회장이에요. 당장 변호사를 불러요. 원장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망상이 심하시네요. 약 좀 드셔야겠어요. 쾅!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김명자는 원장이 이미 박소희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신분을 조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독방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소희가 명품 구두 소리를 또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이런 꼴로 보니 더 보기 좋은데요. 박소희가 경멸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명자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소희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장 날 여기서 꺼내. 조용히 하세요. 박소희가 서류 뭉치를 김명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그 낡은 아파트. 상속 포기 각서예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김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밀어냈습니다. 절대 안 해. 그건 내 마지막 남은 재산이야. 뭐라고요? 짝? 박소희가 김명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어서 김명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노망난 늙은이가 어디 감히 아직도 내가 회장인 줄 알아. 박소희가 원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원장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놓으세요. 김명자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신경안정제예요. 할머니가 너무 흥분하시니까 진정시켜 드려야죠. 원장이 김명자의 마른 팔을 붙잡았습니다. 주사기를 거칠게 찔러 넣었습니다. 김명자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그 원본 고객 명단이 어디 있는지 말해요. 박소희가 몽롱해진 김명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김명자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박소희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소희가 김명자의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붉은 인주에 억지로 찍었습니다. 각서의 서명란을 향해 끌어당겼습니다. 안 돼. 절대. 김명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약물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소희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흐릿한 시야 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청담투자 비상상황실. 박 실장은 김명자로부터 투자금 회수 지시를 받은 직후 확인을 위해 김명자의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에선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박 실장이 여러 번 재시도했지만 통화 중이나 전원 꺼짐 안내만 반복됐습니다. 이상한데 회장님이 전화를 피하실 리가 없는데 불길한 예감이 박 실장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즉시 청담투자 지하 5층 비상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실 벽면엔 수십 대의 모니터, 정보 요원 출신들로 구성된 보안팀이 24시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지금 즉시 비상계획 발동합니다. 박 실장의 명령에 보안팀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실장님? 회장님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지금 즉시 박소희와 강민준 두 사람의 모든 동선을 추적하세요. 24시간 감시입니다. 다음 날 오전, 박 실장에게 보안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박 실장의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실장님, 박소희의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어디로 갔지? 오늘 아침 일찍 등기소에 다녀왔습니다. 김명자 회장님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아파트요? 네. 그리고 바로 법무법인 한강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박 실장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계속 감시해. 절대 놓치지 마. 1시간 후 또 다른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박소희가 지금 차를 몰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적지 추정 중입니다. 잠깐만. 보안팀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입니다. 박 실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거기 계시다. 즉시 출동 준비. 관할 경찰서에 불법 감금으로 협조 요청하고 사설 구급차도 당장 투입시켜 실버케어 요양원 마이너스 구출 작전. 독방에선 박소희가 요양원 원장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약물에 취해 저항조차 못하는 김명자의 손을 잡고 상속 포기 각서에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요. 빨리 끝내야 한다고요. 이 노인네가 깨어나기 전에 박소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절대 못해. 김명자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쾅! 독방 문이 거세게 부서졌습니다. 박 실장과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습니다. 손 떼. 지금 당장. 박 실장이 소리치며 박소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청담투자 법무팀이 뒤따라 들어와 모든 광경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혜 씨, 불법 감금 및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소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야. 박소희가 강민준에게 다급히 전화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여보 나 지금 큰일 났어. 어머니가 치매로 난동 부리는 걸 말리다가 오해를 받고 있어. 경찰들이 날 체포하려고 해. 박소희가 눈물을 짜내며 연기했습니다. 뭐라고? 거기가 어디야? 실버케어 요양원이야. 빨리 좀 어떻게 해봐. 전화를 받은 강민준.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장님, 저 강민준입니다. 아, 부장검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서장의 목소리가 깍듯했습니다. 지금 실버케어 요양원에서 우리 가족 문제로 소동이 좀 있는데요. 제 아내가 거기 있습니다. 네, 부장검사님. 단순 가정 불화입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요. 현행범 체포 같은 걸로 시끄럽게 할 사안이 아닙니다. 임의 동행으로 사건 축소해서 조용히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장검사님. 염려 마십시오. 즉시 지시하겠습니다. 몇 분 후 요양원 독방에 있던 경찰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들이 수갑을 든 채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경찰들이 갑자기. 보안팀장이 박 실장에게 속삭였습니다. 부장검사의 압력이군. 박 실장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이 요양원 원장이 박 실장 측의 감시를 피해 원내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어. 원장이 중얼거리며 CCTV 본체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망치를 꺼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하드디스크를 내려쳐 박살냈습니다. 박 실장은 경찰의 도움을 더는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됐어. 일단 회장님부터 구출하자. 박 실장의 지시에 보안팀이 몽롱한 상태의 김명자를 사설 구급차의 침대로 옮겼습니다. 김명자가 가까스로 눈을 뜨며 박 실장을 알아봤습니다. 박 실장님, 내 아들이. 회장님, 지금은 아무 말씀 마세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한편 박소희는 남편의 비호 아래 불법 감금이 아닌 단순 폭행 참고인 신분으로 형식적인 조사만 받고 금방 풀려났습니다. 젠장, 원본 명단을 못 찾았어. 박소희가 요양원 밖에서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밤 도로를 달리는 구급차. 응급처치를 받은 김명자가 박 실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실장님, 아까 그 경찰들, 내 아들이 압력을 넣었죠. 박 실장이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요. 박소희가 전화하는 거. 내 아들이 수사를 방해한 거예요. 김명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계획을 시작하세요. 이제는 아들도 똑같이 무너뜨릴 거예요. 박 실장이 백미러로 회장의 굳은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김명자의 눈에 분노와 복수의 의지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의 모든 비리를 파헤쳐요.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오늘 일은 모두 기록해 두세요. 경찰 압력 통화까지 전부요.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김명자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VIP 병동. 박 실장은 김명자를 청담투자가 운영하는 VIP 병동에 비밀리에 입원시켰습니다. 최상층 특실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됐고 호텔 스위트룸 같은 시설을 갖췄습니다.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겼습니다. 발등의 화상은 2도 화상입니다.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영양실조 상태이십니다.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박 실장과 김명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투여된 약물로 인한 급성 신경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박 실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경 손상이라니요. 그럼 회장님께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휠체어에 의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김명자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리가 안 된다고 해서 머리까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며칠간 집중적인 해독 치료와 화상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김명자의 창백했던 얼굴빛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신경 손상 후유증으로 다리엔 여전히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박 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서둘러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소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자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죠? JK법률이 자금줄이 완전히 막히자 회장님 명의 그 낡은 아파트를 강제 매각하려 합니다. 박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안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명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파트가 넘어가기 전에 가야 해요. 김명자가 침대 옆 휠체어를 가리켰습니다. 박 실장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몸이. 지금이 아니면 늦어요. 박 실장, 당장 준비하세요. 김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지하 창고. 1시간 후 박 실장과 김명자가 낡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은 이미 부서져 있었고 내부는 박소희가 보낸 용역들에 의해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집을 다 뒤집어 놨군요. 박 실장이 혀를 찼습니다. 거실 벽장 금고는 문이 뜯겨져 텅 비어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휠체어 바퀴를 밀었습니다. 박 실장, 지하 창고로 가요. 지하 창고요. 박 실장이 의아해하며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지하 창고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곳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기 구석 시멘트 바닥. 저기를 깨세요. 김명자가 낡은 보일러 옆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박 실장이 차 트렁크에서 가져온 공구 가방에서 큰 망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여기 맞습니까? 그래요, 거기요. 힘껏 내리치세요. 쾅쾅. 둔탁한 망치질 소리가
지하실에 울렸습니다. 시멘트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몇 번을 더 내리치자 시멘트 아래에서 특수 제작된 방수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 실장이 놀라 망치를 내려놨습니다. 김명자가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금고 다이얼에 손을 댔습니다. 딸각딸각. 먼지 쌓인 다이얼을 돌리는 김명자의 손길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숫자 조합을 차례로 맞추자 철컥.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엔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두꺼운 파일들과 USB 여러 개가 완벽히 보존돼 있었습니다. 박 실장님, 이것 좀 보세요. 김명자가 가장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박소희가 조작한 고객 명단의 원본이에요. 김명자가 파일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50여 개 법인의 실제 계약 내용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자문 계약 63건의 증거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 박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박소희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명단은 내가 일부러 흘린 함정이었어요. 김명자가 파일을 품에 안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예상했던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 내 자료를 훔치려 할 거라고. 그래서 진짜는 이렇게 따로 숨겨두신 거군요. 박 실장이 감탄과 전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박소희는 지금까지 가짜 자료로 사업한 거예요. 김명자의 목소리에 분노와 만족감이 섞였습니다. 박 실장이 다른 USB들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이 자료들이면 JK법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김명자가 휠체어를 돌려 박 실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JK법률 긴급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세요. 내가 직접 가겠어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시겠다고요. 그래요. 30년간 유령처럼 숨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정면 승부를 할 때예요. 김명자가 파일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확보한 경찰 압력 통화 녹음. 그것도 준비하세요. 강민준 부장검사 건 말씀이시죠? 네. 아들도 이제 똑같이 무너뜨릴 거예요. 박 실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부순 CCTV 영상도 저희 쪽 기술로 복구해뒀습니다.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 모든 걸 한 번에 끝내죠. 김명자가 지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30년간의 준비가 끝났네요. 박 실장이 휠체어를 밀며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김명자의 품엔 박소희와 강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모든 증거가 빠짐없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실장 내일 오전 10시로 채권자 회에 소집하세요.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연락하세요. 김명자의 목소리가 결연하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30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JK법률 긴급 채권자 회의장. 서울 강남구 대형 컨벤션 센터. 회의장엔 300여 명의 채권자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자리가 모자라 일부는 서 있었습니다. 회의장 앞쪽엔 대형 스크린. 수십 대의 언론사 카메라들이 일제히 단상을 향했습니다. 박소희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인수계약 무산으로 파산 직전에 몰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버텨보려는 듯 두 눈은 독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JK법률을 믿고 기다려주신 채권자 여러분께 박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JK법률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유한 고객사 350여 곳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입니다.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바로 그때 기익. 회의장 맨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김명자가 휠체어를 타고 박 실장과 법무팀이 굳은 표정으로 호위하며 당당히 입장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카펫을 구르는 소리만이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단상에 서 있던 박소희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죽었거나 적어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 박소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 실장이 김명자의 휠체어를 밀어 맨 앞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법무팀과 함께 단상으로 올라가 박소의 옆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투자그룹 집행이사 박 실장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지금부터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박소희를 차갑게 흘겨본 뒤 채권자들을 향했습니다. 여러분께서 JK법률의 최대 채권자로 알고 계신 저희 청담투자의 실소유주를 공개합니다. 박 실장이 뒤쪽 김명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제 뒤에 계신 김명자 회장님이십니다. 채권자들이 일제히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저 할머니가 청담투자 회장이라고. 그럼 자기 시어머니 돈으로 사업한 거였어. 어쩐지 투자금이 이상하게 많다 했지. 박 실장이 손을 들어 장례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기 단상에 서 있는 박소희 대표는 바로 그 김명자 회장님의 원천 자료를 훔쳐 회사를 차린 사기꾼이자 도둑입니다. 박소희가 마이크를 낚아채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박 실장 당신 뭔데? 증거가 있어요. 박 실장이 회의장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30년 전 원본 고객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법률 조항과 수많은 서명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김명자 회장님이 직접 관리하던 원본 고객 명단입니다. 박 실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소의 대표가 현재 JK법률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고객 명단입니다. 스크린이 둘로 나뉘며 두 개의 명단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명단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박 실장이 붉은색으로 다른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JK법률의 명단엔 불법 자문계약 6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명자 회장님이 일부러 흘린 함정 자료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충격에 빠져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박소희가 단상에서 발을 굴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건 다 조작된 거예요. 우리 고객들은 이미 검증됐어요. 검증됐다고요. 박 실장이 박소희를 향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왜 30년 가까이 단 한 건의 성공 사례도 만들지 못했습니까? 투자금만 받아먹으면서요. 박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실장이 스크린을 다시 바꿨습니다. 박소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편인 강민준 부장검사가 이 모든 범죄의 공범이었습니다. 장례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이름이 거론되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스크린에 강민준이 JK법률 관련 소송을 기각시킨 판결문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강민준 부장검사는 지난 5년간 JK법률에 불리한 소송 12건을 모두 무마시켰습니다. 전부 다요. 채권자들이 분노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틀 전 저희가 김명자 회장님을 구출할 당시의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강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크게 울렸습니다. 서장님, 저 강민준입니다. 단순 가정 불화입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요. 현행범 체포가 아니라 임의 동행으로 축소해 주십시오. 회의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게 부장검사 목소리라고. 자기 엄마를 치매로 몰아서 감금 도운 거잖아. 인간도 아니네. 박 실장이 마이크에 힘을 주며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방금 전 대법원 감찰위원회와 검찰에 정식으로 제출됐습니다. 박소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가. 그때 회의장 곳곳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한 경찰이 박소희에게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소혜 씨, 특허 도용 불법 감금 존속 폭행 교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박소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놓아요. 안 돼요. 박소희가 끌려나가면서 카메라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다 강민준이 시킨 거예요. 강민준. 그 인간이 다 시켰다고요. 당신도 끝이에요. 혼자만 살 것 같아요. 김명자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30년간 준비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장검사실. 강민준이 어제 일로 심란한 마음을 다잡으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감찰팀 직원들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민준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찰팀장이 공문 한 장을 강민준의 책상에 내밀었습니다. 강민준 부장검사님,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강민준의 손에서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의장 밖 마이너스 언론 인터뷰. 박소희가 수갑에 채워진 채 경찰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박 대표 혐의 인정하십니까?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친 겁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소희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버둥거렸습니다. 놓으세요. 난 억울해요. 다 강민준이 시킨 거라고요. 박소희가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다 강민준이에요. 그 인간이 다 시켰어요. 강민준, 너도 끝이야. 그녀의 모습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속보입니다. JK법률 박소희 대표가 특허 도용과 불법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뉴스 속보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박소희의 체포와 동시에 JK법률은 즉시 폐업 처리됐고 사무실 정문엔 파산 공고가 나붙었습니다. 1년 후 마이너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12호 대법정. 법정안은 박소희의 최종 재판을 보려는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박소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석엔 옅은 회색 교도소 제복을 입은 박소희. 1년간의 수감 생활로 얼굴은 수척했지만 두 눈은 여전히 독하게 빛났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엔 김명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후유증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와 지팡이에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피고인석의 박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증인을 법정에 부르겠습니다. 법정 뒷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한때 법복을 입고 저 단상에 앉아있던 이제는 피고인의 공범이자 죄수복 입은 증인의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강민준이 증인석에 앉으며 방청석의 어머니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김명자는 미동도 없이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준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소희와 어떤 관계입니까? 강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망설이다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증인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까? 강민준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충격적인 대답에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박소희는 30년 전 제 어머니인 김명자 회장님의 핵심 자료를 도용했습니다. 증인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결혼 초기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역시 그 자료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강민준의 솔직한 증언에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JK법률의 검은 돈으로 제 부장검사 승진 로비를 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면서도 썼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을 위해 한 일이 있습니까? JK법률의 불리한 소송 12건을 의도적으로 무마시켰습니다. 강민준이 막힘없이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사 정보를 아내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했고, 경찰에게 압력을 넣어 어머니 구출을 막고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피고인석의 박소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강민준. 박소희가 강민준을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방해된다고 요양원에 가두자고 한 것도 당신이잖아요. 법정 경위들이 박소희를 제지했지만 강민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판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박소희의 외침마저 인정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모든 범죄의 공범이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본인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시는 겁니까? 강민준이 고개를 들어 방청석의 김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속죄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버린 저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제가 속인 국민들에게입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떨렸습니다. 몇 시간 후 재판부가 마침내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소희에게 특허 도용 불법 감금 존속 폭행 교사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땡. 망치 소리와 함께 박소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과해요. 억울해요. 다 강민준 때문이에요. 판사는 강민준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증인 강민준 또한 직권 남용 및 범죄 은닉 존속 유기 방조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강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고인 강민준은 법정에서 구속합니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강민준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민준이 끌려가며 방청석의 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명자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번졌습니다. 5년 후 김명자는 JK법률을 완전히 청산하고 회수한 모든 자산으로 김명자 법률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서 한 남자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단 소속 미화원이 아니었습니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재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같이 건물 밖 거리를 묵묵히 청소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듯 수군거렸지만 강민준은 묵묵히 빗자루질만 했습니다. 어느 쌀쌀한 늦가을 저녁,
낙엽을 쓸고 있는 강민준 앞에 휠체어를 탄 김명자가 나타났습니다. 김명자가 말없이 따뜻한 보온 도시락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강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닳아버린 자신의 구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강민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명자는 아들의 구부정한 등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재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준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재단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명자가 젊은 법률가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강민준은 따뜻한 온기가 남은 도시락을 품에 안았습니다.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진짜 속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뼈아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서야 깨달은 아들의 뒤늦은 참회와 그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낸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중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울린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특히 어머니가 아들을 용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알림까지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로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